리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항상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사실 리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좋은 호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지금 이번 시즌에서는 알트코인을 아무거나 우죽순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더 신경 써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어쨌든 자본의 이동 자체가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더 많이 묶여있는 구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때문에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더리움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도 SEC가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5월에는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뭐 태어난 배경 자체가 일단은 ICO를 했죠. 그리고 ICO 전에 프리마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한테 먼저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이제 창업자들, 창시자들이 뭐 이더리움을 아직도 큰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들, 이런 것들을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 루빈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는 메타마스크를 만든 이제 컨센시스라는 회사의 또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JP모건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중간 솔루션이죠. 인퓨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인퓨라는 또 그 조 루빈이 대표로 있는 그 컨센시스가 만든 겁니다. 이더리움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 그 다음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해주는 인퓨라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증권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중앙화된 무언가라면, 만약에 금 같은 거라면 금은 주인이 없죠. 내가 땅 파서 내 금을 찾아내면 그건 내 거잖아요. 사유지가 아니라. 근데 이더리움은 그게 아니라 마치 기업처럼, 그러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다 지키고 뭐 당국에 뭐 세무 회계 보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 안 하고 있고 우린 탈중앙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SEC 입장에서는 좀 깨름칙한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증권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내에서 물론 각 기관들의 주장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SEC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돼, 이거 증권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현 SEC 그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그 게리 겐슬러 임기 동안에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도 아주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식으로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줬어요.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다라는 식. 그런데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ETF를 내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이더리움은 결국 증권성이 풀리기 전에는 ETF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원자재다, 우리도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됐다라고 딱 인정을 받아야 ETF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SEC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계산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더리움은 SEC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꽤 많은 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알트코인 섹터들 중에서 우리 또 이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야들을 제가 좀 선별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RWA 섹터 지금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락이 비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RWA 섹터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고, 실제로 이제 SEC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블랙락이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무엇일까요? 일단 수수료 장사죠. 블랙록은 완벽하게 이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거고요.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죠. 그래서 이 실생활에 존재하는 자산이 토큰으로 거래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레몬 마켓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레몬 마켓 문제. 뭔가 실물 자산인데 비유동적이다, 즉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비유동성 때문이 물론 있겠지만 그냥 그거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어서의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비유동적이고 잘 안 팔리는 자산에 어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는 거죠. 근데 이런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잡아 올려서 이거 되게 좋은데 안 팔려요. 비유동적이라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으로 쪼개서 이렇게 우리가 팔아볼 테니까 사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투기 수요는 붙겠죠. 블랙록이 얘기할 정도인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가 일어나게 해서. 근데 레몬 마켓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잘 팔리는 거는 그냥 그 한 덩어리 상태로 거래돼요. 무조건. 그게 뭐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이든 뭐 저기 뭐 섬에 뭐 묻혀 있는 금덩어리든 어떻게든 거래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쭉정이들만 남아서 그것들만 토큰화 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 이거를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하는 말만 믿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뭐라 그럴까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RWA. 자, 그러면 이제 RWA를 갖다가 이제 또 집계한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사모 대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US 트레저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또 분야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한 상품들은 또 금융이 낙후된 지역들에서 좀 이용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뭐 사실 미국채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없는 국가들, 뭐 요런 나라들에서 어떤 수요들, 요런 거를 얘기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설명하는 어떤 메시지들도 있는데, 그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포장지는 되게 좋은 걸 썼으나 사실상 돈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금융 낙후국에서 아무리 많은 거래를 해줘봐야 돈이 안 돼요.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마치 ESG 얘기하듯이. 이제 이걸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앞서 나가면서 이거를 하게 만들고, 그래, 금융 포용성이 늘어나. 전 세계에 아직도 20억 명이 넘는 언뱅크드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산운용사가 저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토큰화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대. 우리가 투자하자 하면서 선진국에서 나서겠죠. 선진국 국민들이나 이제 부호들, 뭐 헐리우드 스타들, 이런 사람들, 또 앞서 나가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런 거를 바라보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이사님은 전체적으로 RWA 섹터에 대해서는 전망을 그렇게 되게 뭐 물론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게 어떤 성과와 관련 없이 내러티브가 어쨌든 형성이 되면은 갈 수 있는 가능성들,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가는 부분들은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이 RWA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17년에 ICO 버블 때 그 ICO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었잖아요. 아무나 다 아이디어를 토큰화할 수 있고, 내 사업 아이디어나 뭐 내 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토큰화해가지고 이렇게 ICO를 할 수 있었던 게 결국 2017년에 ICO 버블이었고, 그거를 자산운용사가 우리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RWA입니다. 이제 내가 발행할게. 대신에 내가 보증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신요리지를 누가 먹느냐는 자산운용사가 먹게 되는 게 다를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그러면 이번 대세 상승장 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섹터들,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알트코인 섹터요? 네. 역시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AI는 뭐 이제 시작인 어떤 시장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또는 이제 비트코인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암호화폐가, 이 암호 기술을 채택한 인터넷 화폐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AI 때문에 너무 아무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인터넷 세상인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이 너무 생성형 AI라는 것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카카오톡을 누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저인 척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돈 거래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은행 앱도 믿을 수가 있을까? 뭐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3자를 통한 돈 거래가 점점 더 이제 믿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은행들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질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막 두세 개씩 막 로그인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뢰의 주체가 저는 개인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3자, 은행이든 뭐 그게 뭐 핀테크 회사든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진짜 거래 상대방과 믿음 하에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결국 신뢰의 주체가 나로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직관적으로 쓰기 좋은 게 저는 암호화폐인 것 같아요. 그냥 세계에 있는 누구한테든 얼마를 보낼 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은행망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핀테크 회사의 그런 서버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하게 진짜 재화가 가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장 무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알트코인이든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큰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알트코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RWA 섹터와 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엑셀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RWA 시장을 또 진출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한국인들이 또 가장 관심이 많은, 저희가 앞서 좀 이야기 나눴던 리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사님 어떤 관점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가장 가격이 안 오르는 거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리플, 저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신 엑셀러레이터가 이 리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XRP 레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리플 관련된 리플 XRP 레저 위에다가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엑셀러레이팅을 해주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이제 투자 연계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근데 올해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 국가도 뭐 싱가포르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넓혀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 직관적으로 어떤 뭐 핀테크, 뭐 해외 송금 같은 그런 핀테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XRP 레저를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엑셀러레이터, 테니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데, 이제 XRP 레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2회 넘게 한다는 거는 결국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네.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플 프로젝트가 만약에 그런 지평이 넓어지면, 뭐라 그럴까,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XRP 레저를 이용해서 자사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리플 가격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은 지금 당장은 사실 리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좋은 호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냥 ETF 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서 그냥 끝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이제 2023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고 이제 좀 VC들의 지갑이 다시 열릴 때 핀테크 영역에서 조전하는 스타트업들이 XRP 레저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리플 가격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좋은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들은 리플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XRP 레저가 이제 얘네 메인넷이죠. 리플 메인넷인데,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유입이 돼서 생태계를 어쨌든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격이 워낙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뭔가 물밑에서 뭔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리플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제가 요거는 이사님께 여쭤보면 왠지 다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억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항상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매번 바뀌기도 하고, 제가 1억이라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1억의 추가 자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은 비트코인 사고요. 나머지 5천을 주식을 사는 데 쓸 겁니다. 주식을 사는 데 쓰신다.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거든요.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섹터만 말씀드리면 AI 아닙니다.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섹터고, 소비재 섹터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뭐 너무 트렌드를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는데, 크록스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크록스 유행했던 이유가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크록스에서 그거를 마케팅 하셨던 분이 나가서 스탠리라는 이제 물병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전략을 펼치셔서 그 스탠리 물병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엄청 인기죠. 네, 엄청 인기죠.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스탠리가. 그리고 트레이더 조스 지금 토트백 뭐죠? 에코백 이제 엄청 유행하잖아요. 하나에 뭐 2,000원짜리가 지금 이베이에서 막 600불에 팔리고 막 이런답니다. 그것도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정판이라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주식들이 좀 있죠. 저도 왠지 한번 게스를 해보는 겁니다. 다음 트렌드는 왠지 이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면 결국 10대한테 누가 어떤 게 어필하느냐, 10대 중에서도 여성을 누가 공략하느냐,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한번 그 주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5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만 하면 또 조금 아쉬워서,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딱 한 종목만, 알트코인 중에서 딱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USDT 하겠습니다. 아, USDT.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요즘 에이브 같은 디파이에서 USDT 언 상품 수익률이 15%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엄청 높다고. 이제 USDC, USDT 다 봤는데 아무튼 그런 디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수익이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다가 딱 스테이킹 박아서 연이자 15% 받으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네, 그래서 한번 USDT로 안전하게 달러 투자하는 또 그 효과도 있고 하니까 또 $1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달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달러에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 투자할 텐데 비트코인 못 하니까 그러면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 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온체인에서 어쨌든 달러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가시겠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또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트레이딩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뒤어본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빨리 깨닫고 적립식 매수, 그리고 좋은 옥석 같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어떤 돈으로 쓰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언제 팔지 이런 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모아나가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팔겠죠.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는 그 관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좀 모아나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님이랑 말씀도 나누면서 진짜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방법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트렌드라든지 시류, 그리고 어떤 포모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투자에 대한 원칙들을 이사님께서 좀 많이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훈종 이사님과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와 백훈종 이사님이 토크라운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